여기 프랑스에 잘 나가는 미녀의 큐레이터가 친한 친구들에게 목에 핏대까지 세워가며 열변을 토하고 있는데요. 그 모습을 보던 한 중년 남성이 한국과 중국을 언급하며 프랑스 미녀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맙니다. 과연 이 미녀 큐레이터에게는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여러분이 사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감동의 모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수익은 불우이웃에 기부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전시회 큐레이터로 근무하고 있는 알랭드롱이라고 합니다. 저는 평소에 항상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직접 체험하는 걸 좋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회라도 우연하게 제 시선을 사로잡는 뭔가를 보게 되면 그걸 직접 보고 체험해보고 싶어서 혼자서 해외를 자주 다니는 편인데, 해외여행을 하면서도 단지 보기만 하고 추억 쌓는 정도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여행 간 다른 나라의 생활 문화와 다른 언어들 그리고 다른 생각을 가진 해당 국가 사람들을 만나 대화도 하고 교류하는 걸 즐기는 활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 휴대폰에는 해외 각국의 외국인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하지만 세계에 많은 친구들을 등록해두고 있지만 이 나라 사람들만큼은 절대 친구로 등록하고 있지 않는데요. 그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중국입니다. 4개월 전에 저는 중국의 명물이라고 불리는 팬더를 보기 위해서 갔던 적이 있는데요. 목적이 있어 가는 거지만 여행을 가는 그 나라의 사람들과 친분도 쌓는 걸 좋아해서 당연히 홈스테이 숙소를 찾아 현지 중국 사람들과 함께 머물 수 있는 곳으로 갔었는데, 이런 제 생각으로 인해 겪지 말아야 할 일들을 체험하게 되는 어리석은 일들을 자초하고 말게 되었어요. 제가 태어나서 정말 많은 해외 각국을 다니면서 다양한 여러 나라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왜 중국인들이 해외 여러 국가들에게 미움을 받는 건지 정말 온몸으로 느끼고 올 수 있었어요. 여행을 마치고 프랑스로 돌아와서도 정말 생지옥 같았던 중국에서의 믿지 못할 경험을 친구들에게 열변을 토하며 절대 중국은 가지 말라고 이야기했더니 제 친구가 그 말을 듣고 있더니 이런 건 우리끼리 알고 있을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고 깨우칠 수 있게 사연으로 써보자면서 연필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제가 중국에 갔을 때 가장 처음으로 겪었던 황당했던 일은 숙소에 갔다가 중국인 2명과 한국인 1명, 그리고 저까지 이렇게 4명이 한 방을 썼었거든요. 10평이 채 안 되는 작은 방이었는데 방 안에는 2층 침대가 2개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높은 곳에서 자면 붕 뜬 느낌이 들어서 저는 낮은 곳에서 잠을 자는 걸 좋아하거든요. 제가 홈스테이를 하기 위해 갔을 때 이미 2층 침대의 아래쪽은 중국인들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성격대로 웃으면서 반갑다고 인사를 하고 2층에서 잠을 못 자는 특성이 있는데 혹시 양보해 줄 수 있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요청했는데 중국인들은 단 몇 초의 고민도 없이 싫다고 거절하더라고요. 아니, 너무 고민도 없이 거절해버리니까 괜히 뻘쭘해지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저는 2층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참고로 대화는 번역 앱을 써서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늦은 오후에 저희 방에 또 한 외국인이 홈스테이를 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그 친구도 아시아인이었어요. 한국인이라더라고요. 이후로 저는 믿지 못할 장면들을 보게 됐었는데요. 새로 들어온 그 친구가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소개를 하자마자 중국인이었던 그 2명이 서로 뭐라고 막 대화를 하기 시작하더니 새로운 한국인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뭐라고 막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자신들의 짐을 온 바닥에 펼쳐놓기 시작하면서 얼른 한국인 보고는 2층으로 올라가라고 했었고, 방바닥에 짐을 모두 풀어놓은 중국인 2명은 침대에서 방문으로 나가는 길만 놔두고는 자신들이 1층 침대를 사용하니까 아래쪽은 자신들 거라면서 우리 보고는 2층 높은 곳은 다 사용하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2층의 침대 외에는 발을 디딜 수가 없는데 어디를 사용하라는지 말이죠. 그러더니 방바닥에 있던 저희 캐리어를 저희가 있는 2층 침대 위로 던지는 게 아니겠어요. 방바닥은 자기들만의 공간이라면서요. 정말 그 모습에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기가 막힐 노릇이었어요. 하지만 중국인들은 2명이라 혼자서 어찌할 수 없는 터라
저는 안 그래도 좁은 침대 발밑에 캐리어를 두어야 했었는데요. 그때였어요. 새로운 한국인 친구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중국인들의 짐들을 발로 툭툭 밀더니 방 모퉁이로 모두 몰아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이 공간은 방 안에 있는 4명이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참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중국인 친구들은 그런 한국인 친구의 강한 모습에 순간적으로 쫄았는지 주춤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내 한 중국인이 그 한국인 친구의 어깨를 툭하고 밀면서 엄청 큰 목소리로 중국말을 하면서 시비를 걸더라고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한국인 친구의 어깨를 쳤던 중국인이 방바닥에 쓰러져 있었는데 어찌나 빨랐는지 어떻게 그 중국인 친구가 바닥에 쓰러지게 된 건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이후의 방안은 중국인 친구들의 억지는 사라졌었는데 중국인들의 행동이나 습관들을 한방에서 지내며 겪으면서 정말 저렇게까지 이기적일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였는데요.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고 나오면 물을 내리고 뒷정리를 깔끔하게 해줘야 하는데 뒷사람이 있던 말던 대변 보고 물을 안 내리는 경우가 다반사고 양치를 하고 입을 헹궜으면 세면대를 정리해줘야 하는데 입을 헹구고 뱉은 침들이 세면대에 그냥 범벅이 되기도 하고 정말 중국인들이 해외 많은 사람들에게 저렇게 자기중심적인 의식이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게 하는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런 걸 한국인 친구가 보게 되면 한국인 친구는 그냥 놔두지 않더라고요. 중국인 친구들에게 다가가서 용변을 보고 물을 내리고 뒷정리는 반드시 해야 하는 거라면서 훈계를 하고 세면대도 썼으면 물론 주변 정리를 하는 게 기본이라면서 따끔하게 혼내줬었는데 그 한국인 친구가 없었다면 저는 정말 그 공간에서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하고 그냥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좀 알아보니 중국인들은 이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이 그냥 중국인들의 국민성으로 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천하의 중심을 의미한다고 하는 중국은 지리상의 중심점이 아니라 정신적인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고 쉽게 말하면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고 문화의 중심이라는 강한 망상 같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신적인 중심 의식으로 나온 것이 바로 중화문명 지상주의라고 하더라고요.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어요. 중국에 있는 한 뷔페 식당을 가게 된 적이 있었는데요. 사람이 어찌나 많은지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으려고 접시를 들고 나갔는데 정말 입맛을 뚝 떨어지게 하는 중국의 뷔페 식당의 모습에 충격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보통 뷔페라고 하면 사람들이 접시를 들고 줄을 서서 본인이 먹을 만큼 음식을 집게로 들어 조금씩 담아가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잖아요. 근데 제가 갔던 중국 뷔페의 식당은 집게는 고사하고 손으로 음식들을 마구 퍼담기 시작했었는데요. 줄이 어디 있어요? 서로 음식을 담겠다고 음식 쪽으로 사람들이 밀고 들어가는데 정말 너무 황당해서 이 틈바구니에서 내가 지금 뭘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제 뒤에 있던 한 중국인이 나 때문에 음식을 못 담고 있지 않냐면서 비키라고 소리를 치는 게 아니겠어요. 제 얼굴 옆으로는 중국인들이 음식을 쟁취하겠다고 뻗은 손들이 수없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 정말 아비규환이 따로 없었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 과일이라도 먹자는 생각에 과일 코너로 갔는데 그것도 이미 중국인들이 이미 우르르 와서 음식을 집어간 터였는데 수박이 있어야 하는 과일 칸에는 중국인들이 손으로 음식들을 막 집어가는 터에 다 으깨진 채로 수박 국물과 씨들이 과일 칸에 나뒹굴고 있더라고요. 결국 저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너무 화가 나서 카운터에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환불을 요구했는데요. 카운터 직원은 그런 저희 말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면서 당장 꺼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다른 직원들에게 큰 소리로 저를 손가락질하면서 막 뭐라고 하는데 카운터 쪽으로 직원들이 다가오니까 순간적으로 무서워서 그냥 도망치듯 뷔페를 빠져나왔었어요. 숙소에 돌아가서 한국인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한국인 친구는 웃으면서 고생했다고 하더니 중국 문화가 처음 온 외국인들에게는 견디기 힘들 거라면서 마침 옥상에 가서 자신은 음식을 해먹으려고 했는데 함께 가서 먹자고 하더라고요.
한국인 친구는 옥상에 올라가 한국에서 가져왔던 음식들을 꺼내더니 뭔가 만들었었는데 바로 떡볶이였어요. 떡볶이와 오뎅국, 그리고 한국에서 가져왔다는 김치를 잘게 썰더니 밥을 그대로 볶아 만들었던 김치볶음밥까지. 한국인 친구와 함께 옥상에서 그 음식들을 먹는데 진짜 너무 맛있어서 놀랄 정도였죠. 제가 한국인 친구에게 어떻게 중국에 오게 된 거냐고 물었는데 중국에서 사업을 해보기 위해서 시장 조사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니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정돈되지 않은 이런 나라에서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한국인 친구는 자신도 중국인들의 자기중심적인 태도와 책임을 전가하는 습성을 가진 중국인들이 정말 싫기는 하지만 13억 명이라는 엄청난 인구 탓에 그런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어떤 것이든 장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수출할 수 있게 된다면 분명 자신의 삶에도 도움이 될 거고 나아가 국가에게도 중국인들 주머니에서 돈을 내게 하는 일이니 도움이 될 거라는 정말 멋진 비전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었습니다. 한국인 친구 말대로 중국은 자기중심적인 것 외에도 책임을 전가하는 것에도 일가견이 있었는데요. 나쁜 건 전부 남이고 반대로 성과가 있는 건 모두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책임. 정가와 독선의식이 중화사상의 뼈대라고 불러도 틀리지 않았어요. 하루는 중국에 있는 팬더를 보기 위해서 동물원에 갔었는데 그곳에서 우연히 저희 나라 프랑스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각국의 역사를 조사해 기록하는 블로거 분이셨었어요. 중국은 팬더라는 동물을 이용해서 외교를 펼치고 있는데 그 실체를 보기 위해서 프랑스에서 왔다더라고요. 그러면서 중국은 판다를 늘리기 위해서 번식에 엄청 애쓰고 있는데 갓 태어난 판다를 사람처럼 인큐베이터에서 키운다더라고요. 지난 20세기 때 장제스의 국민당 정권이 미국에 판다를 선물한 걸 계기로 다른 나라와 우위를 다지기 위해서 판다를 각국으로 보내서 활용했다고 했었고 북한이란 나라에도 정말 많은 판다들을 보내서 북한을 사로잡았다고 했어요. 심지어 지난 월드컵 때도 중국은 형편없는 축구 실력으로 본선에도 들지 못하고 조기 탈락했는데 그럼에도 카타르의 판다 전시관을 최초로 만들어서 홍보를 하기도 했었다고 했는데요. 이런 판다 외교는 지금도 논란이 많고 이제는 외교를 넘어 판다 대여 사업까지 한다고 했었어요. 그렇다 보니 판다라는 희귀종 동물을 이용해 거액의 돈이 오고 가니까 결국 동물로 장사 속이 아니냐는 시선도 많다더라고요. 제가 정말 많은 국가들을 다녀봤지만 정말 매일이 어쩌면 이렇게 드라마틱할 수 있는 건지 알다가도 모를 중국이었어요. 관광을 마치고 숙소로 갔을 때 한국인 친구는 짐을 싸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에 어디 가는 거냐고 물었더니 자신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오늘 밤 비행기로 떠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인 친구의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더니 나도 여길 떠나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스물스물 들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인 친구가 짐을 싸고 있는 모습에 함께 있던 중국인 친구가 쳐다보면서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저를 보고 웃고 있었거든요. 그 모습이 어찌나 소름이 끼치던지 저는 그렇게 짐을 싸고 있는 한국인 친구의 손을 붙잡고 나도 한국에 같이 가면 안 되겠냐고 했었는데요. 한국인 친구는 제 얼굴을 보더니 제가 무슨 마음 때문에 자신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지 알겠는지 웃으면서 그러자고 하더라고요. 너무 기뻐서 저는 중국인 친구를 한번 슬쩍 보고 한국으로 가기 위해서 짐을 챙겼습니다. 중국에 지내면서 함께 한방을 지냈던 한국인 친구에게 저도 모르게 많은 의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한국인 친구 덕에 든든했었죠. 그렇게 짐을 챙기면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음악을 들으려고 캐리어에 있던 블루투스 이어폰을 찾았는데 웬일인지 이어폰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분명 캐리어에서 꺼낸 적이 없는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아서 한국인 친구에게 혹시 내 에어팟을 본 적 있냐고 물어봤었는데요. 한국인 친구는 자신은 남의 것에 관심이 없기도 하고 그래서 에어팟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중국인 친구를 슬쩍 보니까 자신도 본 적 없다는 액션을 취하고 있었고요.
그때 외출을 나갔던 또 다른 중국인 친구가 방 안으로 들어왔는데, 아니 글쎄 귀에 제 이어폰을 꽂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혹시 내 것이 아니냐고 물었더니 무슨 소리냐면서 자기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이름이 이어폰 케이스에 적혀 있다고 보여줬었는데, 볼펜으로 케이스에 긁어서 적혀 있는 중국 이름을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걸 보고 저는 제 것이 맞다는 확신을 했었어요. 중국인 친구 이름이 적혔는데 어떻게 그게 내 것이라고 확신했냐고요. 제 이어폰 케이스에는 불에 그을려 아래쪽이 녹아 형태가 일그러진 곳이 있었는데 똑같이 불에 그을려 일그러진 케이스였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자초지종을 중국인 친구에게 설명하고 다시 돌려달라고 했더니 중국인 친구는 없는 말 지어내지 말라며 소리를 치더니 저를 때리려는 게 아니겠어요. 그때 한국인 친구가 중국인 친구의 손목을 잡고는 그대로 뒤로 밀어버렸고 뒤에서 이어폰을 빼더니 저에게 찾아 돌려줬었어요. 한국인 친구가 뺏어준 이어폰과 이어폰 케이스가 제 손 위에 올려져 있었는데 이어폰은 중국인 친구 걸로 보이는 귓밥이 묻어 있었고 케이스는 볼펜으로 중국 이름을 적는다고 다 그어놔서 형편없는 모습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저는 다시 그 이어폰을 중국인 친구에게 난 필요 없을 것 같다고 하고는 가지라고 주고 숙소를 떠났습니다. 제가 없을 때 제 캐리어를 중국인 친구들이 뒤졌다는 건데 숙소를 나오면서도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한국은 딱 한 번 다녀왔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한국에서의 기억이 너무 좋았던 터여서 다시 한국을 가게 되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인천에 도착했을 때도 역시나 그때 느꼈던 기분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엄청나게 크고 웅장한 모습과 타 국가들의 공항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우수했던 첨단 시스템들, 무엇보다 타인에게 무한한 친절을 베풀고 배려하는 한국인들의 시민의식까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한국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서 저는 중국인들은 절대 친구로 둘 수가 없겠다는 생각을 정말 뼈저리게 체험하게 되었었고, 그때 여행의 가장 큰 수확은 중국에 갔을 때 만났던 한국인 친구를 사귈 수 있었다는 거였어요. 제가 중국과 한국을 갔다가 프랑스에 돌아간 뒤에 친구 집에 놀러 가서 제가 중국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목청 높여 이야기해주고 있었는데요. 친구 아버지가 저희 대화에 갑자기 끼어드시더니 중국에 대해서 장황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친구 아버지는 대만에 오랜 시간 일 때문에 지낸 적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지금 전 세계는 중국인들의 미립국자 문제로 엄청난 신음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신이 있었던 대만은 옛날 2차 대전 이전까지만 해도 열쇠로 문을 잠그고 다니지 않아도 될 만큼 물건을 도둑 맞는 일들이 없었는데 2차 대전이 종료되고 일본인들이 물러난 뒤에 중국 대륙으로부터 약 200만 명의 중국인들이 대만으로 유입되었고 이로 인해 도둑이 없었던 대만은 순식간에 금방 도둑놈의 나라가 돼버렸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도둑이 너무 많아져서 초고층 빌딩에 최상층마저도 열쇠를 굳게 잠그지 않으면 안 되는 수준이라면서 그런 일이 있고 나자 대만인들 중에는 중국 사람들만 보면 도둑이라고 생각하고 자식들에게 조심하라고 충고할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서랍에서 옛날 기사가 적힌 신문을 보여주셨는데 그곳에는 정말 충격적인 뉴스가 실려 있었는데요. 1994년 중국의 한 호수에서 대만 관광객 20명을 태웠던 유람선이 호수에서 중국인 강도를 만나서 유람선에 타고 있던 20명 전원을 선실에 가둬놓고 중국 강도들이 불로 태워 죽인 사건을 담은 내용이었어요. 대만에서도 역사적으로 비극적인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편 중국에서 알게 된 한국인 친구에 대해서도 저는 친구들에게 이야기해줬었는데요. 그 한국인 친구가 아니었다면 아마 그 숙소에서 중국인 2명에게 몰매를 맞았을지 모른다고 했더니 친구 아버지가 됐든 한국은 아마 그 중국 때문에 되게 억울한 나라가 아닐까라면서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아니 중국 때문에 한국이 뭐가 억울하다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자. 친구 아버지는 아시아 국가에서 공기가 가장 대기질이 좋지 않은 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2위에 오를 정도로 나쁘다고 말하더라고요. 아마 중국의 미세먼지가 수시로 아래로 흐르면서 한국의 대기질이 늘 나빠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한국인들이 나쁜 공기 속에서 살아야 하니까 억울할 수 있을 거라던 거였어요. 한국을 막상 가보면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와 국민들의 사고방식이 성숙한 선진 의식들을 모두 가지고 있는 국가여서 그 나라 자체로만 보면 정말 훌륭한 국가인데 한국은 중국부터 지금 휴전 중인 북한과의 관계 그리고 일본에게 식민 지배를 당했던 비극적 역사 등등 타 나라들로부터의 부정한 일들을 많이 겪으니 한국은 억울한 나라이지 않겠냐면서 그러면서도 지금 국제사회에서 한국 콘텐츠와 문화가 엄청난 이슈를 끌어내는 걸 보면 정말 작지만 강한 나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우리 프랑스도 한국의 저런 모습들은 본받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중국인들은 친구로 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저만 가진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일도 있었는데요. 원래 해외 각국을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관련한 내용들을 많이 찾아보는 편인데 며칠 전에 이런 뉴스를 보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중국이 제로 코로나에서 벗어나 중국을 여행 오라며 각종 광고와 홍보를 만들어 배포하면서 국경을 열었는데 관광객 수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30% 수준도 안 되고 있다는 뉴스였는데요.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은 지정학적 갈등 속에서 세계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이미지가 나빠지고 국가 대 국가의 비즈니스 신뢰도도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와 또 더 황당한 중국의 정책 때문인데 간첩 행위의 범위를 모호하게 정의했던 중국의 방첩법이 시행되면서 중국을 찾았던 여행객들이 중국의 자의적 법 집행으로 출국 금지를 당하거나 부당한 구금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었어요. 중국을 여행 오라고 문을 열었지만 국제사회는 그런 중국을 향해 안 간다며 다들 소리 높이고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다음 달에 제 큐레이터 친구 2명과 함께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계획되어 있는데요. 그때 중국에서 만났던 친구가 커피 전문점을 오픈했는데 구경 오는 겸해서 여행을 오라고 했었거든요. 당연히 한국에서의 좋은 기억이 많아서 알겠다고 하고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한국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제 친구들이 자신들도 함께 가자고 하길래 한국이라면 제 친구들에게도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알겠다고 하고 저희 3명은 다음 달 한국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한국에 여행하고 돌아와 사연을 적어 보낼게요. 제 친구들이 한국의 엄청난 선진 문화를 접하고 놀랄 걸 생각하니 제 스스로도 너무 궁금하고 재밌을 것 같아서 말이죠.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너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독일의 한 가정집에서 이제 막 의대 졸업을 앞둔 딸에게 엄마가 소리치고 있는데요. 얼마 전 한국을 다녀온 딸이 좀 이상해졌다고 하는데 대체 무슨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의대 졸업을 앞두고 이제 같이 졸업할 친구들과 의사로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로사입니다. 오늘 제가 메일을 보낸 건 제 오랜 소급 친구이자 이제 막같이 의사가 되는 제 친구 로라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인데요. 저와 제시카 그리고 로라. 이렇게 저희 셋은 어린 시절부터 한 동네에서 부모님들도 다 아실 만큼 어린 시절을 친하게 지냈고 저희 두 친구 로라 그리고 제시카와는 다르게 저는 그다지 공부는 잘하지 못했었지만 친구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의대에 합격을 했고 우리 셋은 함께 의대를 다니며 아픈 환자들이 다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다는 다짐으로 대학 생활을 정말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라가 방학 동안 한국의 의료기술 학술연구회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방학을 이용해 한국에 2주일간 잠시 가게 된 거예요. 저희가 의사를 꿈꾸고 있는 대학생인 만큼 각국의 의료기술은 저희에게 정말 궁금한 관심사였는데 로라는 너무 좋아서 며칠을 잠도 못 자고 의료기술 학술연구회에 갈 날만 기다렸었어요. 저와 제시카도 내심 부러웠지만 그래도 로라가 돌아오면 이야기를 듣는 걸로 만족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진심을 다해 축하를 해줬습니다. 조심히 잘 다녀오라고 가기 전날 작지만 제 방에서 우리만의 축하 파티도 했죠.
한국으로 떠나는 공항까지 마중하며 손을 흔들고 그렇게 일주일간 로라는 잠시 동안 이별을 하게 되었어요. 로라가 한국에 잘 도착했다는 메시지를 받은 이후 일주일간 저희는 연락을 거의 하지 못했어요. 저와 제시카는 꾸준히 로라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도 로라는 거의 일주일 내내 계속 메시지를 읽지 않음으로 표시되어 있었죠. 일주일이 지나던 날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가 하나 도착해 있었습니다. 너희들도 꼭 한국 와봐야 해. 한국 진짜 미쳤어. 저와 제시카는 메시지를 보고 평소 로라 같지 않은 표현에 얘가 지금 대체 뭘 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로라는 평소 활발하고 재미있는 친구지만 그렇다고 표현을 격하게 하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의문이 조금 들긴 했지만 어차피 일주일 뒤면 돌아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그때 가서 이야기를 듣자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로라가 독일로 다시 귀국하던 날 저와 제시카는 계속 전화와 메시지를 보냈는데도 로라는 답변도 하지 않고 전화도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틀이 지날 쯤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엄마가 말씀하시길 아까 로라 어머니 전화 오셨는데 로라가 한국 다녀와서 좀 이상해졌다더라. 의사도 안 하겠다고 했다던데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말을 듣고 저는 제시카에게 바로 전화해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사를 꿈꾸며 함께 의대를 다니고 있었고 한 번도 우리의 꿈에 의심을 가져본 적도 다른 꿈을 가져본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함께 약속해왔던 의사라는 꿈을 쉽게 포기할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저와 제시카는 여전히 연락이 되지 않는 로라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제시카와 함께 로라의 집을 방문했을 때 마침 로라의 어머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저와 제시카를 보자마자 엄청 반가워하셨지만 표정은 좋지 않으셨습니다. 저희는 어머니의 표정에서 무슨 일이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2층 로라의 방으로 올라가려는 저희를 잠깐 세우고 말씀하시길 로라가 한국에 다녀와서 조금 이상해졌다고 의사도 관두고 그냥 한국에 가서 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였습니다. 저희 엄마께서 이야기하신 게 사실이었구나 싶어서 저희 둘은 너무 놀라 2층으로 빠르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2층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을 때 로라는 침대에 누워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국에서 찍었던 사진들과 유튜브로 한국의 유명한 장소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런 로라를 향해 소리치며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왜 연락은 안 되었고 의사를 관두겠다는 건 무슨 일이냐며 따져 물었고 로라는 한국에 가보니 한국의 문화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좋아 자주 가고 싶다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한국에 정착해서 살고 싶은데 이제 막 독일에서 의대 졸업을 앞둔 임시의사가 한국의 의사로서 취직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준비를 한다. 해도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미쳐버릴 것 같다고. 그냥 한국 남자랑 만나서 결혼을 한다면 한국에서 살 수 있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저와 제시카는 이 상황을 직접 듣고 보면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동안 준비해 왔던 것들을 다 포기하면서도 저 정도로 한국을 원하는 걸까 의아했죠. 분명 무슨 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희는 로라가 경험한 한국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듣게 된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죠. 독일은 베를린과 같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소가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녁 늦게까지 밖에 돌아다닌다는 건 어려운 일이거든요. 특히 여자들은 더요 미니스커트 같은 것들은 생각하기도 어렵죠. 그래서 밤에 돌아다닐 때면 늘 주변을 경계하기에 바빠요. 언제든지 우리는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걱정하며 길을 다녀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밤에 돌아다니다가 어떤 일이 생긴다고 해도 도움을 청하기도 문제를 해결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가능하면 저녁에 외출을 하지 않아요. 저는 당연히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로라가 이야기하는 한국의 밤거리는 정말 달랐습니다. 어딜 가도 방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치안이 정말 안정적이며 심지어 카페에 노트북이나 물건을 놓고 화장실을 다녀와도 된다고 하더군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직접 가보지는 않아서 잘 몰랐지만
만약 정말 그렇다면 여자도 늦은 밤에도 안심하고 저녁에 친구들도 만나고 길을 걸을 때 경계할 필요 없이 정말 마음 편할 거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하지만 이것만을 가지고 로라가 의사도 포기하고 한국에 가고 싶어 하는 거라면 납득하기 어려웠는데요. 로라는 이어서 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어딜 가도 와이파이가 엄청 빠르고 사용할 수 있어서 모든 공간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가 없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친절과 배려를 몸에 익히고 있어서 모르는 장소에 가서 도움이 필요할 때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나라가 진짜 있을까라는 생각에 저와 제시카는 계속 더 듣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어떤 장소를 가더라도 항상 청결하고 심지어 화장실까지도 엄청 청결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여자들은 공중화장실 사용할 때 정말 불편한데 그런 생각을 한국에서는 할 필요가 없다고요. 게다가 식당을 가면 식당에서 로봇이 서빙까지 해준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진짜 얘가 좀 미쳤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당연하잖아요. 지금 로라가 이야기하는 한국은 모든 곳이 안전하고 모든 곳이 깨끗하며 모든 곳이 최신 기술이 접목된 영화에서나 봤을 법한 이야기를 하는 거니 말이죠. 이야기를 하던 로라는 계속 불평불만과 비교만 해서 미안하다며 너희도 한번 가보면 알 거라고. 우리는 너무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는 끝이 나지 않았지만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되어서 그날은 그렇게 로라와 헤어진 후 저와 제시카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에 돌아가서 저는 저희 오랜 친구인 로라가 저렇게 안 좋은 상태에 놓여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생각했습니다. 이제 방학이 끝나면 다시 학교를 다니고 의사가 되는 길만 남았는데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셋이 의사가 되는 날 함께 해외여행을 가자고 모아두었던 비상금이 생각났습니다. 이 돈은 저와 로라 그리고 제시카이 우리가 원하는 걸 이루었을 때 성공을 기념하기 위해 해방여행을 위한 10년 동안 모아왔던 돈이었는데요. 긴 일정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2박 3일 정도는 여행하기에 충분한 돈이었습니다. 저는 제시카에게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사가 되는 날 여행 가자고 했던 계획을 조금 앞당기자고 이야기했고 제시카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 저와 제시카는 다시 로라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로라에게 우리 방학이 끝나기 전에 같이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오자고 했습니다. 너가 이야기하는 한국이라는 곳이 대체 어떤 곳인지 우리가 같이 경험하고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습니다. 로라는 우리를 보며 귀국한 이후 처음으로 활짝 웃었고 숙소를 예약해야 하지 않겠냐는 제시카의 말에 로라는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우리는 비행기만 예매하면 된다며. 아마 너희도 한국에 가면 절대 돌아오고 싶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으로 가는 일정은 시작되었습니다. 거의 10시간에 걸친 비행 끝에 저희 셋은 인천공항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긴 시간 비행기를 타본 적은 없어서 짧은 일정 동안 이 정도 비행 시간을 쓴다는 게 뭔 짓인가 싶기도 하고 이 여행을 떠나기로 한 결정이 잘한 결정이었는지 계속해서 생각이 떠나질 않는데 로라는 긴 시간 동안 쉴 새 없이 계속해서 저희에게 한국에 가면 도착하자마자 놀랄 거다. 너희들은 나를 이해하게 될 거야 라는 말을 쉬지 않고 했었죠. 그리고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와 제시카는 앞장서서 걷는 로라를 따라 걸으면서 보이는 인천공항의 모습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첫 번째, 인천공항의 대부분의 시설들은 사람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로봇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티켓팅을 하는 키오스크는 우리나라에도 있지만 이 정도로 사람들이 붐비지 않고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모습은 처음 보았습니다. 잘 되어 있는 시스템도 대단하지만 그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는 한국인들을 보니 이미 문화적인 측면에서 독일보다 훨씬 앞서 있는 나라라고 생각되었어요. 저희가 놀란 건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장시간 비행을 하다 보니 화장실을 가지 못해 곧바로 화장실부터 찾았는데요. 우와, 이건 제가 지금 뭘 보고 있나 싶더군요.
이렇게 깨끗하고 청결한 화장실이 공항 화장실이라는 게 제가 지금 호텔 로비에 있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로라는 저희를 홍대로 안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곳은 한국 젊은이들의 성지와 같은 곳이라면서요. 홍대를 가기 위해 인천공항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데 로라가 지하철 도착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마법사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알아라고 물어보니 한국은 지하철이 정해진 시간에 도착한다면서 이것 또한 독일과는 크게 비교되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와 제시카는 점점 로라의 말대로 한국에 계속해서 놀라고 있었어요. 정해진 시간에 도착한 지하철을 타고 저희는 홍대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스크린도어라는 것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어서 지하철을 타는데 틈 사이로 빠지거나 혹여 사고가 날까 고민할 필요 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제가 마치 귀부인이라도 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모든 것이 완벽한 곳이 존재한다는 게 아직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로라를 따라서 계속 홍대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홍대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우리는 핸드폰으로 사진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엄마에게 잘 도착했다는 내용으로 사진과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소름이 끼쳤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그냥 길을 걷고 있는 중인데 와이파이가 어디서 보내진 걸까요? 저를 보던 로라가 큰 소리로 웃으면서 한국에서는 어딜 가도 와이파이가 터지고 속도도 엄청 빨라서 그런 건 신경 쓸 필요 없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아무리 케이팝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방문하는 나라라고는 해도 이 정도까지 저희 생활 하나하나에서 편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게 다시 독일로 돌아가면 내가 적응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홍대에 유명하다는 기찻길 그리고 망원동 등을 돌아다니면서 저희는 현대사회와 한국의 역사가 합쳐진 아름다운 광경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 아름다운 거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삼겹살을 먹자는 로라의 말에 저희는 그냥 고기를 먹자는구나 정도로 생각하고 식당에 들어갔는데 삼겹살을 주문했더니 무슨 10가지나 되는 반찬들이 나오더군요. 제가 이거 따로 주문한 거야 라고 물어보니 로라는 웃으면서 한국은 이게 다 기본으로 나오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게 맞나요? 삼겹살이 나오고 쌈장이라는 갈색의 양념에 상추를 같이 싸먹으라는 로라의 가이드대로 제시카가 저는 입에 넣었는데요. 같은 고기인데도 독일에서 먹었을 때와 한국에서 먹었을 때 이렇게 맛이 다를 수 있는지 정말 놀랐습니다. 훨씬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랄까요? 게다가 옆에 같이 나온 된장국이라고 불리는 갈색의 수프를 먹었는데요. 정말 풍미가 끝내줬습니다. 삼겹살을 다 먹고 밖이 어두컴컴해질 때쯤 우리가 거리로 나왔을 때 거리에는 온통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고 정말 로라가 이야기한 대로 작은 골목마다 모두 CCTV가 설치된 것을 본 우리들은 로라가 한 말들은 모두 사실이었다는 생각에 왜 이 친구가 그동안 노력해온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는지 공감하게 되었어요. 시간이 늦어지면서 저는 빨리 숙소를 잡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을까라고 로라에게 이야기했을 때 로라는 웃으면서 휴대폰으로 앱을 켜더니 5분도 안 돼서 예약 다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 않나요? 자기를 따라오라는 로라를 따라 우리가 숙소에 도착했을 때 정말 우리는 그곳이 즉시 예약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방으로 셋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셋이 누워 한국에 도착하면서부터 느끼게 된 하루 종일 감탄만 연발했던 이야기를 서로 하기 시작했고 하루 동안에도 이 정도의 문화 충격을 받았는데 로라의 감정이 모두 이해가 된다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로라는 저와 제시카가 한국 여행을 함께 하고 난 후 다시 원래대로 밝은 아이가 되었습니다. 왜냐고요? 저와 제시카도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꿈이 생겼기 때문이죠. 우리 셋은 다시 같은 꿈을 꾸기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지금 대학교를 빨리 졸업하고 독일에서 유능한 의사가 된 이후 꼭 한국에 와서 살 거라고. 그때도 꼭 우리는 셋이 함께 하자고 말이죠.
앞으로 우리 셋을 응원해주세요.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의 강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외국인들은 한국의 시민의식과 치안 때문에 한국을 최고의 여행지로 손꼽곤 하는데요. 덕분에 한국에 온 외국인들은 오히려 한국인들보다도 전국 방방곡곡을 편하게 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연은 독도에 가려다가 울릉도에 갇혀버린 어느 외국인의 후기인데요. 울릉도에 내린 최악의 폭설 때문에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울릉도에 다녀온 외국인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덜란드 사람으로 직업은 유튜버이며 세계를 여행하고 다니는 피치입니다. 자국을 떠나 전 세계 이곳저곳을 여행한 지도 어느덧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중 단연코 잊지 못하는 기억은 바로 한국에서의 울릉도 여행입니다. 여러 나라를 돌아다녀도 한국보다 독특한 경험은 없었던 것 같아요. 우선 저는 아시아 일주 코스를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엔 당연히 한국도 포함되어 있었죠. 마지막 코스는 일본이었고 지리상 일본 바로 전에 한국에 가야 했어요. 전 원래 즉흥적인 여행을 좋아하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머무를 숙소와 교통편 정도만 숙지하는 편이에요. 그날 역시 한국에서 어느 장소에 방문할까 침대에 누워 알아보던 중이었죠. 그렇게 독도라는 섬을 처음 알게 되었어요. 독도는 역사적으로 한국에게 아주 중요한 섬이라는 사실이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한국을 떠나기 전에 이곳만큼은 반드시 들러야겠다고 생각했고 바로 독도에 가는 방법을 알아보았어요. 서울에 머물고 있던 저는 강릉에서 배를 타고 가는 방법이 가장 빠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강릉에서 울릉도를 경유지로 들러야 한다는 글을 읽었죠. 독도라는 섬이 꽤 들어가기 번거롭고 힘든 곳이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하지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저희 도전 욕구는 더욱더 불타올랐습니다. 저는 하루빨리 독도에 가보고 싶었어요. 배를 처음 탔을 때 저는 드넓은 바다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바다에는 각 나라만의 특성이 있어요. 한국의 동해는 상당히 깊고 시리도록 푸르렀는데 한편으로는 거칠면서 투박한 아름다움도 있더라고요. 저는 밖에서 추운 바닷바람을 맞으면서도 바다 구경을 계속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저는 속이 울렁거리고 머리가 어지러워서 선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2시간이 더 걸린다는 사실이 아주 절망스러웠죠. 그날따라 배멀미가 심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옆에 앉아 계시던 아주머니께서 제게 말을 거셨어요. 당연하게도 저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머쓱한 표정으로 전혀 알아듣지 못한다고 손짓했어요. 그러자 아주머니는 알았다며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시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멀미약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안색이 좋지 않은 제가 배멀미라는 사실을 눈치채시고 제게 약을 주시려던 거였어요. 저는 감사히 약을 받아 먹었습니다. 이미 멀미가 난 뒤에 약을 먹어서인지 효과가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가는 길 동안 더 심해지지 않았어요. 저는 연신 고맙다는 표시를 했답니다. 울릉도에 도착하고 나서 기상 여건이 좋지 않아 독도 입도가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너무 크게 치는 바람에 배가 뜨지 못했어요. 그렇게 2박 3일째 머무르고 있던 때였습니다. 저는 일정이 지체되자 그만 포기하고 서울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제겐 남은 일정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마저도 날씨 때문에 서울로 다시 올라가는 배도 탈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에라 모르겠다는 마음으로 울릉도 생활을 즐기기로 했어요. 넓은 대륙 덩어리에서 살던 저는 섬살이가 궁금할 때가 많았습니다. 여행으로야 종종 들렀지만 아예 이 섬에서 자리 잡고 이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따분하지는 않았습니다. 언제 떠날 수 있을지 말이 통하지 않아 답답한 부분은 있었지만 예쁜 풍경을 보며 그 마음을 달랬어요. 울릉도에서의 하루들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눈만 뜨면 바로 바다를 볼 수 있었어요. 작은 섬과 바다의 조화도 아주 훌륭했어요.
특히 아침에 뜨는 해를 볼 때나 바다 위로 지는 해를 볼 때의 풍경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얼마나 좋았으면 울릉도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었을까요? 그럴 만도 한 게 울릉도는 섬인데도 불구하고 인프라가 잘 되어 있었어요. 예정에 없이 오랫동안 머물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크게 불만 가지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죠. 제가 울릉도에 머무는 동안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얼마나 눈이 많이 내렸냐면 집을 나설 때 스키 막대와 아이젠이 필수였어요. 이미 마을 주민 사람들은 아주 익숙하다는 듯 능숙하게 장비를 챙기는 모습이었죠. 신기한 광경이었어요. 울릉도에 머물게 된 지 4박 5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홀로 여행을 자주 했기 때문에 혼자여도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익숙한 여행 스타일이었죠. 그런데 한국인들이 보기에는 홀로 머무는 제가 걱정되셨나 봐요. 아주머니와 아저씨들이 절 챙겨주시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그들의 딸벌이기도 하고 혼자 여행 와서 일정도 꼬이고 심란할 텐데 혼자 잘 버티는 게 안쓰럽기도 기특하기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들은 아침에 저를 마주치면 홍삼 음료를 주면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몸에 아주 좋은 거라고 엄지척 날려주시면서 말이에요. 가끔은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이것이 한국의 문화인가 싶어서 고맙게 받았어요. 간식을 많이 챙겨오지 않아서 배고플 때가 많았는데 이렇게 매번 챙겨주시는 게 사실 감사했죠. 또 함께 텔레비전을 보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귤도 까서 주셨어요. 저는 부탁드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잘못 주신 건가 싶어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께서 왜 안 먹냐는 눈빛을 보내셨어요. 저는 또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초면인 나를 왜 이렇게 챙겨주지 나와 아는 사이도 아닌데. 혹시 사기치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 처음엔 의심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이것은 그들의 호의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 사실을 눈치챈 후부터는 저도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주시는 대로 잘 받아먹었습니다. 덕분에 한국의 부침개도 먹어보고 쌀과자도 먹어보는 등 군것질만 해도 배가 부를 정도였어요. 이젠 이런 생활이 익숙해졌습니다. 저는 홀로 방에 들어오면 외로움을 느끼는 지경까지 이르렀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눈이 점점 많이 오기 시작하더니 폭설로 이어졌어요. 지난밤부터 내린 폭설과 강풍까지 겹쳐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었죠. 좋지 못한 기상 상황 때문에 울릉도 섬 일주도로가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바닷물을 끌어와 제설 작업을 하려고 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는 듯 보였어요. 물론 여객선도 전면 통제여서 독도로 들어가기는커녕 서울로 다시 돌아가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이 저는 매우 절망스러웠어요. 울릉도 생활도 매우 좋았지만 제가 이곳에 온 최종 목표는 독도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독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서울로 돌아가기만을 바라야 하는 상황에 처하고 나니 제가 언제 또다시 먼 한국까지 올지 모르는데 이 상황이 원망스러웠어요. 함께 배를 타고 온 관광객 무리와 저는 마을회관에 대피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마을 사람들이 말을 꺼낼 때까지 아무런 것도 하지 못하고 그 안에만 있어야 했어요. 모두들 답답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몇몇 아주머니와 아저씨들은 갑자기 모여서 어떤 회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함께 합석해서 의견을 나누고 싶었지만 말이 안 통해서 가만히 있어야만 했죠. 하는 수 없이 구석에 다시 앉았습니다. 난감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회의를 하시던 아주머니와 아저씨들이 일제히 일어나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영문을 몰랐지만 눈치껏 짐을 챙겼습니다. 혹시 지금 나갈 수 있는 건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닌 듯해 보였습니다. 아주머니와 아저씨들은 누군가에게 허락을 구하는 듯 싶더니 건물 주변에서 장비를 챙기고 옷을 단단히 여며 입으셨어요. 그러곤 모두 바깥으로 나가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함께 밖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바깥의 모습은 아주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힘을 합쳐 모두 눈을 치우는 모습이었어요.
어떤 아저씨는 트럭을 가져와 도로 위에 주차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디선가 삽을 구해온 아저씨들이 함께 삽으로 눈을 퍼서 트럭에 담기 시작하셨어요. 그건 마치 오랫동안 다 같이 연습한 것처럼 아주 일사불란한 장면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좌우로 눈을 치울 자리조차 없어 주민들이 난감해하자 회관에서 머물던 관광객 중 한 명이 차에 눈을 싣고 바다에 버리자는 의견을 낸 거였습니다. 전 그 순간 울릉도에서 보았던 어느 풍경보다 가장 진기한 구경을 했어요. 한국인의 실천력,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끼리의 단합력이 아주 놀라웠죠. 무엇보다 자연재해 앞에서도 다 함께 이겨내는 모습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과도 같다고나 할까요? 그들은 누구 하나 시키지도 않은 행동이었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모습들이었어요. 게다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인데 호흡이 척척 맞았죠.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날 이후 운명처럼 눈이 잦아들었고 신기한 타이밍에 파도도 잠잠해졌습니다. 덕분에 저는 독도를 만나볼 수 있었죠. 독도는 울릉도를 출발한 지 2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 짙푸른 바다에 떠있는 독도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멋있었어요. 섬이라는 표현보다는 새들의 안식처라는 표현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바다의 일부분 같았죠. 그러나 아쉽게 독도에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당시 날씨가 좋지 않아서 선박을 정박시키기에는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한국에는 3대가 덕을 쌓아야 독도에 갈 수 있다는 말이 있대요. 독도까지 오고 나서도 섬에 들어갈 확률은 3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독도를 마주한 만큼 그 감격스러움은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어요. 그 전까지의 고생이 얼음 녹듯 기억조차 나지 않았죠. 신기한 건 저는 그 아주머니 아저씨와 금세 친해져서 함께 사진도 찍었습니다. 원래는 혼자서 독도와 셀카를 찍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한 아저씨께서 사진을 찍어주시겠다며 휴대폰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멋진 인증샷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그분들과 함께 아름다운 단체 사진도 찍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저는 그분들로부터 독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이렇게나 아름다운 독도를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더 자세히 알아보니 일본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 지 꽤 오래되었더군요. 저는 괘씸한 마음에 일본을 들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여행 코스에서 일본을 빼고 한국 여행의 일정을 늘리기로 다짐했죠. 저는 배에서 내리고 나서 저에게 많은 호의를 베풀어 주신 아주머니와 아저씨들께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해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짐을 챙기고 배에서 내렸을 때 이미 그분들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호련히 사라지셔서 마치 그동안의 시간이 정말 꿈이었나 싶더라고요. 혹시라도 다음에 뵙게 된다면 그분들께 꼭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울릉도와 독도라는 멋진 섬에 다음번에는 가족과 친구들을 데리고 한 번 더 오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꼭 독도에 발을 내딛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은 큰 폭설 속에서도 무사히 위기를 넘길 수 있었는데요. 폭설을 극복하는 주민들을 통해서 진정한 한국인들의 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인들은 위기 극복에 강한 DNA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돌아봐도 세계에서 한국만큼 수많은 국난을 겪은 나라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위기 극복이 한국인의 취미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사연에 나온 것처럼 나뿐만 아니라 주변인까지 함께 돌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한국인들의 특징이겠죠. 다음 독도 방문 때는 반드시 독도에 올라가 그곳에 자리 잡은 태극기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